이번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코어 데이터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 기술 셋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코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하다 보면은 데이터 모델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데이터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데이터는 영속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영속성, 뭔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느냐? 코어 데이터 자체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대단한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처럼 마치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점 뭐가 있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SQL문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객체를 다루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룹니다. 대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는 코어 데이터에서 자체적으로 비주얼한 모델링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데이터 설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 SQLite 쓴다 그러면 SQLite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을 SQL문으로 만들죠. 테이블로 만들어서 만들 겁니다. to도라는 이름의 타이틀과 듀데이트 두 개의 컬럼을 가진 테이블이 되죠. 코어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요, 데이터 모델링하게 되는데 비주얼한 환경으로 어느 엔티티에 어느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나를 디자인을 합니다. 왜 디자인이라고 했냐고요? 보시면 비주얼한 환경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의 디자인한 듯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런 식의 객체,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이 모델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클래스를 다루는 그게 바로 코어 데이터를 이용한 영속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코어 데이터를 쓰다 보면은 몇 가지 접하게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관리 객체 모델, NS Managed Object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들어가죠? 모델은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만든 그 모델에 관련된 스키마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관리 객체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저장소 코디네이터, 좀 말이 어렵죠? 퍼시스턴트 스토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게 퍼시스턴트 스토어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해 주는 게 코디네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 퍼시스턴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SQLite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 메모리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퍼시스턴트 스토어가 여러 개가 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객체 컨텍스트 있습니다. Managed Object Context. 이거는 코어 데이터 이 기술 셋에서 가장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게 관리 객체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어 데이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관리 객체 컨텍스트, Managed Object Contex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API를 보면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위한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부터 코어 데이터 사용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프로젝트 만들 때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만들기 위한 정보 단계에 나타나죠. 여기서 유지 코어 데이터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프로젝트 네임은 프레임워크 이름과 다르게 작성해야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프로젝트에서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로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넥스트 눌러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파일 내비게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 파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 델리게이트에는 퍼시스턴트 컨테이너라 부르는 프로퍼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 한번 살펴볼까요? 이 퍼시스턴트 컨테이너, 이 프로퍼티 타입은 NS 퍼시스턴트 컨테이너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코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 퍼시스턴트 컨테이너를 코드로 접근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앱 델리게이트는 프로퍼티 어떻게 접근했죠? 어플리케이션의 쉐어드 델리게이트 타입 캐스팅 하고요. 그걸 통해서 퍼시스턴트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내비게이터에서 데이터 모델을 선택하면은 편집기가 데이터 모델 편집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은요, 우리가 SQLite 이용해서 앱을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하단에 메뉴가 있어서 이 메뉴를 이용해서 이 편집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엔티티입니다. 하단에 더하기 메뉴를 눌러가지고 엔티티를 추가를 합니다. 이 엔티티는 코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소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엑스코드가 경고를 내보내요. 이렇게 만든 엔티티는 환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엔티티를 만들었다면 엔티티 하위에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합니다.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이용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름, 타입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엔티티 내부에 입력한 어트리뷰트는요, 환경 데이터베이스 봤을 때 테이블 내의 컬럼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엔티티의 속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환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해당하죠. 코어 데이터에서는 이 엔티티에서 자동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이름 넣을 수 있고요. 추상 엔티티로 만들 수도 있고 엔티티 간의 상속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클래스에 관련된 설정, 그 다음에 인덱스와 제약상에 관련된 것들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트리뷰트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엔티티가 클래스로 만들어진다면 어트리뷰트는 그 클래스의 프로퍼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트랜지언트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퍼티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엔 저장하지 않는 것. 옵션은 선택사항이죠. 인덱스 쓰기. 그 다음에 값에 대한 범위들, 제약사항들, 이런 제약사항들을, 속성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어 데이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하죠. 엔티티를 만들고, 엔티티 내부에 어트리뷰트 만들고, 그 다음에 엔티티와 어트리뷰트의 속성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간단히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끝냈습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우리는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서 작성한 엔티티는 관리 객체, 매니지드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내부에 작성한 어트리뷰트는 그 만들어진 클래스의 프로퍼티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걸 토대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SQL문을 보면은 인서트 문이 되겠죠. 그거는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그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어오죠. 셀렉트 문이죠. 그러면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그 객체들을 얻어온 단계가 됩니다.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거요. 마찬가지로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그 객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처럼 코어 데이터 사용하게 되면요, SQL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를 만들거나 값을 변경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관리 객체 클래스는요, 엔티티, 개별 엔티티마다 하나의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프로젝트의 파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파일은 빌드 과정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모델에 있는 엔티티를 마치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면 돼요. 그 클래스는요, NS Managed Object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됩니다. 이 NS Managed Object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제공해줘요. 오브젝트 ID, 식별할 수 있는 객체 ID, 고유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새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값이 바뀌었는지, 저장됐는지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관리 객체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코드화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클래스 이름에다가 커맨드 클릭 누르면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나 볼 수가 있어요. 일단 to도란 이름의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입니다. 두 개의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클래스 선언이 됩니다. 부모 클래스는 ns managed object.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장, 익스텐션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 익스텐션에는요, 우리가 엔티티에서 만든 어트리뷰트가 프로퍼티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etch 리퀘스트를 얻어오기 위한 메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든 엔티티는 관리 객체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티티에서 관리 객체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코드를 볼 수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기능을 내가 수동으로 만들도록 할 수도 있어요. 관리 객체 클래스에서 파일을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엔티티의 속성에 가서요, 코드 제너레이션과 모듈 부분을 설정해 줍니다. 매뉴얼, 커런트 프로덕트 모듈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메뉴 가면은 create ns managed object 서버 클래스, 이 메뉴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게 돼요. iOS 10부터는 자동으로 만들어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iOS 10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됐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은요,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에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저 봐야죠. ns managed object의 자식 클래스다 보니까 ns managed object가 제공해주는 이니셜라이저 사용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가죠? ns managed object context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데이터 설명할 때 잠깐 봤던 겁니다. 그럼 일단 이 ns managed object context, 이걸 어떻게 얻어오느냐가 필요하죠. 그거는요, persistent container의 view context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persistent container는 어떻게 얻어올까요? app delegate를 통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는요, app delegate를 얻어오고요, app delegate 있는 persistent container의 view context로 ns managed object contex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객체 만드는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는 to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to를 만들면서 컨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조금 전에 얻어온 컨텍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to에 만든 어트리뷰트에서 만들어진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돼요.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 거기에 객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속성도 설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ns managed object context에 있는 save 기능을 써야 돼요. 그래서 ns managed object context, 관리 객체 컨텍스트를 얻어오는 방법 봤었고요. 그러면 ns managed object context, 관리 객체 컨텍스트는 어떤 걸 제공해 주느냐? 관리 객체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줍니다. 추가하기, 변경, 삭제, 얻어오기 위한 요청, fetch 리퀘스트를 실행하는 것도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undo, redo 같은 거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림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관리 객체 만들었죠? 값을 변경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주는 save란 기능을 제공해줘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save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 객체 컨텍스트가 필요하죠. 프로퍼티로 만들어 놓고요. view dd로드에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app delegate에서 persistent container를 얻어와서 view context로 관리 객체 컨텍스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to-do 객체 만들죠. entity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에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설정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관리 객체 컨텍스트의 save를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어 데이터는요, 기본적으로 SQLite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SQLite 파일이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데이터 컨테이너 폴더에 라이브러리의 어플리케이션 서포트로 이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전에 팁을 들었죠? 이 홈 폴더를 콘솔에 출력하고요. 그걸 쭉 복사해서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가면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로 가서 파일 목록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SQLite 3 콘솔 클라이언트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SQLite 3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오픈합니다. 테이블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스키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단계가 이렇게 나타나요. 테이블 북이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마 구조 보는 겁니다. 뭔가 더 추가된 게 있죠.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타이틀,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듀 데이트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 그 객체를 만들고 속성을 설정해주고 저장하는 걸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얻어오는 과정은 fetch request를 이용해서 합니다. fetch request는 어떻게 얻어오느냐?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에 있는 fetch request 메소드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fetch request 객체를 만들면서 엔티티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etch request는요, NS Managed Object Context에 fetch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좀 메소드가 좀 다소 길죠? 파라미터입니다. 카운트 이용해서 개수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JSX는 조금 어려운데 to도의 fetch request를 실행하게 되면 to도의 배열이 나타납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etch request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Managed Object Context 이용해서 fetch합니다. 물론 스로우가 있기 때문에 try도 붙여야 되겠죠. 이에 대한 결과는 to-do entity에서 fetch request 이거를 실행했기 때문에 to도의 배열이 반환하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fetch request 통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fetch request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fetch request는요, 검색을 하기 위한 조건, predicate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정렬하기 위해서 sort descriptor, 한번 가져오는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에 시작 지점, 결과 타입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요청을 얻어오기 필요한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얻어오기 위해서 predicate 사용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S predicate 객체를 만들어야죠. 객체를 만들 때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predicate 사용하는 건요, 우리가 SQL 사용할 때 웨어절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predicate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dicate 이용합니다. 앞에 조건 작성합니다. due date가 값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특정 날짜보다 이전에 끝나야 되는 그런 to도를 얻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제목 비교하기, 타이틀이 같다. 혹은 타이틀이 뒤에 있는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그리고 due date는 이거다.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작성에서 프레디킷을 만들었죠. 그 프레디킷을 fetch request에 설정해줘야만 데이터를 얻어오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동작을 합니다. fetch request에는요, 프레디킷 이름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여기다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 예제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이내로 끝내야 되는 일, 그 일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프리디킷을 만듭니다. 듀 데이트를 기준으로 7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넣어줬어요. 이 프리디킷을 배치 리퀘스트에 설정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 이용해서 배치하면은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투두 배열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식은 sort 디스크립터를 이용합니다. SQL문에 order by에 해당하게 되죠.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키와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설정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든 sort 디스크립터는요. 역시 배치 리퀘스트에다가 설정해줘야 됩니다. 배열 형태네요. 그러면 마감일 기준으로 정렬할 그런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디스크립터 기준을 만듭니다. due date 기준으로 정렬해요. 그거를 request, 배치 리퀘스트에다가 설정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치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조건이나 혹은 정렬을 위한 어떻게 하나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얻어온 걸 했었죠. 이번 데이터 수정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치 리퀘스트 통해서 얻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하는 걸 볼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변경하고요. 저장하면 돼요. 일단 배치 리퀘스트에서 가져온 할 일들, 그 할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제목을 바꾸려고 해요. 제목을 새로운 제목으로 넣어주고요.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 이용해서 세이브만 하면 그 변경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를 한번 삭제해 볼까요? 데이터 삭제하는 건요. 관리 객체를 삭제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물론 저장해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걸 우린 이제 알 수가 있죠. 관리 객체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NS Managed Object Context에 delete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목록에서 삭제할 겁니다. 첫 번째 할 일을 얻어와서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용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반영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CRUD 하는 걸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기, 읽기, 업데이트하기, 딜리트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코어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얻어오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만들 때 요즘 코어 데이터를 체크하고 만듭니다. 만들면 앱 델리게이트에 보면은 퍼시스턴트 컨테이너가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단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추가할 거예요. 엔티티 이름은 to do, 어트리뷰트는 타이틀을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까요? due date, 타입은 데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면 내가 한번 빌드를 하게 되면은 커맨드 B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엔티티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프로젝트에 추가는 안 됐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로딩하고 임포트를 하고 투두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로 만들까요? 네. 함수로 만들어 추가하는 걸 짜도록 하겠습니다. 할일을 추가할 때는 투두 객체를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몇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라는 걸 만들게요. 이 NS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앱 델리게이트에 있는 거기 있는 퍼시스턴트 컨테이너의 뷰 컨텍스트로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NS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를 얻어온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두를 하나 만들고요. 투두에다가 타이틀,
내가 어트리뷰트에 작성했던 거가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죠. 날짜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데이터베이스 저장해죠. 컨텍스트에 세이브 체인지 이용해서 세이브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잡을게요. 타입이 안 맞아서 데이지 타입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는 트라이를 호출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투두를 추가하는 모드가 돼요. 어떻게 해서요? 엔티티가 만들어진 클래스를 만들고 값을 설정해주고 컨텍스트 이용해서 세이브했습니다. 그럼 얘를 호출해봐야죠. add to도를 몇 번 호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한 2개 정도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값이 잘 들어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홈 폴더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고요. 가로가 하나씩 빠졌네요. 다시 런을 해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확인 안 되죠? 콘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가서요. 코어 데이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에 있어요. 거기에 SQL3 이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테이블스라고 치게 되면 테이블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Z2도 보이죠? 앞에 Z자가 더 붙었네요. 그래서 3개의 데이터가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링 관계 클래스 만들죠. 그 엔티티 만들어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해봤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얻어온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코드를 수정할게요. 이 컨텍스트를 자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프로퍼티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투두를 읽어온 코드가 됩니다.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요, 패치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좀 에러가 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타입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 패치 리퀘스트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결과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출력이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를 돌면서 확인해 보죠. 투두의 타이틀을 출력하겠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바꿀게요. 결과를 콘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패치 리퀘스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예제입니다. 콘솔에서 데이터를 1, 2, 3 읽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모델 정의하고 이 모델 이용해서 만들어진 엔티티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요, 데이터 단위들이 개별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데이터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을 관리하는 예제죠. 그래서 데이터는 할 일만 있습니다. 근데 할 일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할 일, 회사에서 할 일, 아니면은 취미로 할 일. 그런 식으로 그룹이 만들어져야 되고 할 일과 그룹 간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모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 일 그룹이라는 하나의 엔티티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엔티티를 추가합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했었죠. 그 다음에 새로 추가한 그룹이라는 엔티티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과 할 일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데이터들은 아니죠. 그래서 엔티티 간의 관계를 만들 겁니다. 엔티티에 릴레이션십 보게 되면요, 여기다가 관계를 추가할 수 있어요. 관계 이름은 todos. 그 다음에 어떤 엔티티의 관계냐? to도와의 관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to도에서도요, 그룹에 대한 관계를 작성할 수 있겠죠. 단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서로 쌍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버스를 체크하면요, 예를 들어 할 일이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럼 그룹은 할 일을 역시도 같은 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게 인버스 설정이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룹과 to도가 서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엔티티 간의 관계에 대한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십을 선택하고요, 속성 보게 되면은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이름, 이 관계에 대한 저장과 옵셔널 여부,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엔티티 이름, 인버스, 상호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A가 B를 관계에다 맺게 되면은 B는 A도 역시 관계를 맺어지는 게 인버스 설정이 됩니다. 삭제 관계, 관계 맺은 객체가 삭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삭제될 것인가? 관계가 있을 땐 삭제가 안 되도록 할 것인가? 그런 삭제 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보게 되면 1대1 관계냐 1대_n 관계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과 그룹 간의 관계를 봤을 때는 1대1 관계는 아닐 겁니다. 왜냐? 하나의 그룹 안에는 할 일이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투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일, 즉 그룹은요, to_1 관계가 됩니다. 할 일을 봤을 땐 그룹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할 일이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to_many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도 1대1 관계, 1대_n 관계, m/n 관계, 이런 1대 다관계, 다대 다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정의한 엔티티가 어떻게 코드로 생성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o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릴레이션십은요, 하나의 프로퍼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to 입장에서는 to_1 관계였어요.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to 입장에서는 그룹에 대한 프로퍼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그룹입니다. 그룹은 to_many 관계였어요. 하나의 그룹에는 여러 개의 to도가 속해 있다. 이 릴레이션십은 todos라는 이름으로, 아까 릴레이션 이름을 to도라고 적었죠. todos라고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todos라는 이름의 프로퍼티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엔 to_many다 보니까 다수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콜렉션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관계도 하나의 프로퍼티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계를 맺은 엔티티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 그 클래스의 객체를 다루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 일은 그룹에 속해 있죠. 그룹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그룹 안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그룹 엔티티를 미리 추가하고 준비해 줬다고 할게요. 그룹 엔티티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to도를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하나 준비합니다. 어느 그룹에 속한 to도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할 그룹을 하나 준비해 뒀습니다. 이번엔 할 일을 만들면서 해당 그룹에 속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to도를 만들죠. to 객체를 만들고요. 이 to도는 관계가 있죠. 특정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to_many 관계다 보니까 그룹에 있는 릴레이션십 그 프로퍼티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왜요? to_many였기 때문에 NSS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adding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줘요. 이걸 토대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서로 관계가 있는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릴레이션십으로 만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어 데이터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것은 코어 데이터는 무엇인가 봤었죠. 코어 데이터는요,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SQL문들, 그것 없이 마치 객체를 다루듯이 사용하는 게 코어 데이터입니다. 일종의 ORM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 데이터 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모델링했죠. 엔티티와 엔티티에 속한 어트리뷰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맞췄다면 데이터 모델에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기, fetch 리퀘스트 이용해서 읽어오기, 수정하기, 삭제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엔티티에서 릴레이션십 이용해서 관계를 모델링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리 객체 클래스 이용해서 그 관계 맺는, 데이터들의 관계 맺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봤죠. 이렇게 해서 코어 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